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하 작가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어디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걸어오셨어요? 아유, 걸어올 정도는 아니고 차 좀 타고 맞아. 왔습니다. 맞아. 저기 만리동 거기에 넘어오는 데는 그 길은 좀 그렇죠.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네, 그렇게 왔어요. 예. 제가 우리 한수정 선생님 모신 건 사실 그 언론을 통해서 이 책을 내신 걸 보고 모셨어요. 그런데 이제 책 소개도 좀 해주시고 또 스웨덴 정치 이야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서 요즘 뭐 스웨덴 요즘이라기보다는 몇 년 전부터 스웨덴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아졌죠. 네. 네. 예. 근데 스웨덴에서 제일 말하자면 이제 지금까지 역대 정치인 중에서 국민들이 아직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치인이 이 사람이라고요? 예, 2012년에 작년에 조사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네. 했을 때 1위가 넬슨 만델라고요. 아, 특이하죠. 예.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아마 가장 존경받게 된 이유도 팔매의 공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엄마예요. 어우. 그리고 세 번째가 올로프 팔메입니다. 아,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공식적으로 스웨덴인인 정치인 중에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 게 맞죠. 그럼 정치인 아닌 사람까지도 네.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그러면 뭐 굉장히 존경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팔메라는 분은 뭐 어떻게 해서 국민의 사랑을 그렇게 받게 된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제가 스웨덴에 있는 동안에 신문사 통신원으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정치인들을 만나고 공직자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매번 감동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얘네들은 어떻게 이런 정치 문화를 가졌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친구한테 그럼 너네가 가지고 있는 정치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는 네. 팔메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팔매에 대한 지식은 암살당한 총리라는 그렇죠. 것밖에 네. 없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적으로도 정말 매력이 있는 정치인이고 좀 특별한 정치인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을 쓰게 됐는데 아마 가장 사랑받게 된 이유라고 하면 첫째는 이건 스웨덴 정치인들이라면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이겠지만 개인보다 당을 우선하는 것. 예. 그래서 당이 원하면 원래 정치인은 야심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당이 원하면 나의 야심을 제한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했을 정도로 네. 그랬던 모습. 그다음 두 번째는 대중과의 접점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네. 그다음에 토론을 굉장히 잘하고 좋아했어요. 아하. 그건 기존의 스웨덴 정치인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외교에 있어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건 스웨덴에선 정말 첫 번째인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사이에 뭐 중립을 지키거나 네. 어떤 이렇게 했지만 그는 어떤 뭐 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그렇죠. 피해 보려는 그렇죠. 그 약소국으로서 너무 힘이 약하니까 어느 쪽에도 안 끼어가지고 뭐 전란의 어떤 그런 거에서 조금 빠져나가 보자는 그런 소극적인 전략이었지 적극적으로 양대 진영 뭐 또는 어떤 힘센 놈들의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팔매가 처음으로 그렇게 했다. 예, 그렇죠. 좀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스웨덴의 그 입지라 그럴까요? 어떤 그 힘이 좀 된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60년대. 글쎄 오히려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스웨덴이 그 스웨덴의 산업 그 구조를 보면은 그 중에 군사 국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요. 무기 제조하는 부분이요. 예. 그래서 그래서 국방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지만 당시 중립국이라고 해도 약한 자는 중립을 할 수 없다는 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손 시절부터 꾸준히 그 GDP 대비 국방비 예산을 늘려왔어요. 그래서 네. 뭐 군사력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었지만 스웨덴의 위치가 소련하고 미국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긴 어려웠죠. 특히나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웠는데 뭐 베트남전을 비롯해서 그
다른 나라들도 감히 못하는 쓴소리를 팔메가 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아. 첫 번째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동조하기 시작하면 불이 붙잖아요. 네, 네. 그랬던 것처럼 그 시발점이 되는 역할을 팔메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베트남전에 개입하는 미국을 비난하고 네. 또 체코에 이렇게 뭡니까 프라하의 봄을 막 짓밟는 소련도 네. 이 똑같은 네. 강도로 네. 비판하고 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웨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이 세계적인 그 어떤 그런 품위라 그럴까 이런 것을 높인 사람으로도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팔메가 높이 사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교 쪽에서는 팔메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또 아까 그 만델라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만델라의 그 뭡니까 그 저기 이 인종분리 정책에 대한 이 오랜 투쟁을 네. 이 팔메가 또 지지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팔메가 남아공의 그런 상황을 보고 이런 불의가 있는 것을 자시할 수 없다 하면서 국가적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남아공에 관광도 못 가게 하고 남아공에서 수입도 금지하고 스웨덴에서 네. 뭐 컴퓨터 부품을 많이 수출했다고 했는데 그 품목도 수출을 금지하고 이래서 좀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지침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당시 스웨덴의 인구가 뭐 1000만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무리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도 남아공에 큰 위협이 되지는 그렇죠.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그거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변하는 게 있냐 했는데 팔메는 계속 강도를 높여서 비난하고 지역 정부에까지 그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이렇게 하라 지침을 내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변 국가 일종의 도덕적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그 국가들이 힘을 실어주고 독일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불이 붙어서 결국 유엔에서도 제재안을 채택하게 됐죠. 네,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이 팔메의 활동에 대해서 이 국내 정치적인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역할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팔메가 총리가 된 시기가 69년인데요. 네. 그때가 사실 그 전까지 엘란데르가 아주 평온한 스웨덴을 만들어 놨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복잡해지는 구도가 됩니다. 엘란데르라 하면은 팔메 이전의 총리요. 그분이 굉장히 장기 집권하셨죠? 예, 23년 동안 장기 집권. 이거 대단하네요. 네. 그분이 그럼 뭐 기본적으로는 그분 시절에 거의 뭐 만들어 놓은 예, 그 이전에 한손하고 엘란데르 시절에 한손. 예. 네네네. 한손 엘란데르. 네네. 그래서 복지국가의 기틀이 잡혔다고 보시면 되고 팔메는 그것을 조금 더 근대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1951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연대임금 제도가 있는 렌 메이드너 모델이 채택이 네네. 됩니다. 네네. 근데 팔메가 집권하는 그 시절부터 그 모델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대기업 중심의 구조로 돌아가고 네. 그래서 임금 투쟁이 막 시작되고 그래서 철강노조부터 해서 파업이 막 극렬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때 팔메가 집권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죠. 네. 그리고 공공 분야를 강화하고 그다음 금융소득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세금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네.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훨씬 활발하게 돌아가게끔 했었고 그다음에 남녀 평등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제도를 짤 때 처음에 이 스웨덴 당시의 제도는 가족 중심의 제도였는데 그것에 수혜자를 개인이 되도록 바꿨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정치 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었고 그래서 공공 분야를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었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했지요. 네. 그럼 복지국가를 좀 현대화하는 예. 데 공이 많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네. 네. 전또 우리 이 한국의 지식인사에서는 원래 독일은 좀 가족주의가 강한 어떤 복지국가도 그래서 좀 이렇게 보수주의 모델로 해서 가족 중심으로 가부장 즉 그 가장에게 이 뭔가 주는 이런 모양이라면은 스웨덴은 개인에게 이렇게 그래서 개인주의가 원래부터 강한 나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었거든요. 제도가 그런 면을 추동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선 개인이라는 것도 비단 어른뿐이 아니라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각자 자립해서 살 수 있을 것을
전제해 두고 제도를 짰으니까요. 현대 시절부터는. 그렇죠. 정말 그 독특한 나라로서 스웨덴 정말 그 연구할 게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스웨덴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뭐 정치인이라든지 또 학자들이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거 포르스도 굉장히 그 관심 많이 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정치인으로서 그분이 좀 어떻습니까? 비거 포르스가 총리한 적은 없죠? 네, 없습니다. 예, 그분은 뭐 재무부 장관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스웨덴의 케인스입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케인즈주의를 뭐 케인즈보다 먼저 뭐 실천에 옮겼다 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비그 프로스를 홍기빈 박사가 소개를 하고 또 그 전기를 냈죠. 비그 프로스 책을 냈다고 하는데 제 책에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올로프 팔메 이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올로프 팔메. 예, 올로프 팔메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은 사람이 비그 포르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지적인 계보로는 그쪽 계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말하자면 그것도 그렇고요. 사상적 계보로. 예, 사상적도 물론 3인당이니까 그 맥락이 흐를 것이고 또 당시에 비그 포르스가 그 한손 시절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네가 총리해라 한손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의 의견이 옳은 것이라고 해도 당의 화합이 깨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면서 그 자리를 고사하고 그리고 오히려 한손의 곁을 지키면서 한손의 정책적인 뭐라 그럴까 한손이 오히려 어쩌면 비그 포르스의 페르소나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했었던 중요한 것은 내가 총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실현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네. 그런 점에서 당의 화합을 위해서 내가 뭐 자리 같은 건 양보할 수도 있다. 이런 자세가 이제 비그 프로스의 그 네. 모습이었다 이거죠. 정말 그 좀 뭐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얘기 좀 들을 수 없나요?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좀 딴 얘기입니다만 그 제가 최장희 선생님이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정당 이제 일반 국민들 일반 어떤 분들은 정당 있잖아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당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 하나의 어떤 이념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으로서 우리가 하나의 그 어떤 생명체로서의 정당 이것을 위해서 개인은 거기에 어떤 참 복무하고 이런 전통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정당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자영업자 연합체라고나 할까요? 예, 야심만만한 또는 아니 권력욕, 명예욕이 강한 개인들이 뭐 일가 친척 자기 또 동창생 뭐 친구들까지 다 동원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면 이제 또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뭐 소기업보다 한 중소기업 정도는 되겠죠 말하자면. 네또 이렇게 가지고서 지역구 딱 해가지고 그럼 뭐 상당히 매출이 연 매출 몇 억 되는 중소기업을 하나 만든 것처럼 거기에 이제 뭐 시의원이나 뭐 자리도 공직도 나누고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무슨 당이다라고 하는데 그 각각의 자영업자들의 이해관계와 어떤 그 야심 이런 게 중심이지 당이 뭐 뭔가를 중심적인 뭘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을.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도 뭐 양보한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했다가는 뭐 그러면 했다가는 국회의원 자리를 내놔야 되는데 밀려버리잖아. 뭐 정치인들끼리 뭐 이렇게 모인 자리에 가면 사진 마장 찍으면 그 앞에 서려고 그런 거 잘해야 국회의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섰다가는 좀 밀려났다가는 그냥 없다는 거지.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그 안수정 박사님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전 이렇게 훌륭한 책도 쓰고 하면 제가 다 박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작가님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좀 편하게 하려고 뭐 처음에 이렇게 형식적인 소개를 받드렸는데요.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신문사에 근무하시는데 기자가 아니시라고요? 예, 저는 미디어 전략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고요. 네. 그다음
역순으로 돌아가자면 지난해 말에 올로프 팔메라는 책을 썼고 네. 그 전에는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 웁살라 대학 공부하러 가시기 전에도 한겨레 신문에 예, 근무하셨고. 중간에 갔다 온 네. 거기 스웨덴 말 하실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스웨덴 가서 예, 조금 공부하신- 할 줄 알아요. 근데 어차피 제가 했던 그 석사 과정이 네. 영어로 진행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 10%만 스웨덴어였어요. 그래서 아, 뭐 크게 뭐 어려움은 없었고 또 어렸을 때 노르웨이에서 잠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말하고 스웨덴 말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그냥 사투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그렇습니까?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공부하시면서 뭐 스웨덴 사람들하고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스웨덴 말로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제가 하면 답답하니까 지들이 영어로 하죠. 아, 그래요? 아, 그 사람들이 영어 잘합니까? 엄청 잘해요. 네. 스웨덴 사람, 스웨덴이란 나라가 뭡니까? 일종의 제조업 강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네, 네. 제조업 강국으로서 그 요즘은 뭐 주로 뭐 어떤 거 무기도 팔아먹고 뭐 어떤 것도 팔아먹죠? 뭐 컨설팅도 요즘은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볼보 뭐 볼보도 있고, 자동차? 예, 뭐 테트라팩도 있고, 테트라팩은 우리 마시는 주스 같은 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세계 시장의 공급률이 거의 60% 이상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장비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지만, 중장비. 네, 그렇죠. 중장비가 굉장히 네. 많고 또 뭐가 있으려나 디자인도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옷도 있죠. H&M 여성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이케아도 있고요. 저 목재 이런 거. 뭐 가구. 네. 가구. 네. 그 원래 그 나무가 많으니까. 네. 그죠? 우리 뭐 옛날에 학생 때 배우기로는 스웨덴은 뭐 철강, 그 이제 네, 옛날부터 철광석이 많이 철강석이 나니까. 있어서 뭐 네. 철강, 조선, 뭐 그게 이제 옛날 이야기겠죠. 지금도 아마 강할 거예요. 그런 한국 여전히. 한국의 철강 그러니까 조선 때문에 좀 많이 망했지 않았겠나 네. 싶은데, 여하튼 대단한 나라인데, 근데 저는 뭐 거기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 얘기만 들어도 그냥 아이고 햇빛이 안 비친다니까. 햇빛이 여름에 다 쐬면 돼요. 아, 여름에는 밤새도록 비치니까. 여름에는 막 사람들이 좀 빨가벗고 지내겠네. 그러니까 네, 많이. 햇볕 많이 쬐려고 네.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막 네. 다니고 이러겠는데. 특히 그 동네는 그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또 이 뭡니까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게 높고 이런 게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뭐 누구는 그럽니다. 스웨덴에서 뭐 남자가 잘못 이렇게 이혼 한번 잘못하면 완전 거지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요. 안 해봤어. 잘은 모르겠지만 여성들의 권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여성의 지위가 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여성도 남성과 전혀 다르지 않고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뭐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층으로 올라가면 아직도 뭐 민간 기업이나 공공 섹터에서 여자들이 많이 일하는 편이고 민간 기업에는 여자들이 일하는 게 조금 더 더딘 편이에요. 하지만 정부에 진출한 것을 보면 국회의원의 45%가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별로 거의 지퍼제도 같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 거기가 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여성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는 이제 이 말하자면 재산권이라든지 예. 이런 데서도 굉장히 여성들의 권리가 예. 높고 아까 뭐 이혼하면 뭐 망한다는 얘기가 뭐 이혼은 굉장히 자유로운데 네. 남자들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뭐 양육권이나 네. 재산권이나 모든 것을 거의 뭐 여성에게 중심으로 이렇게 되도록 했기 때문에 알몸으로 그냥 나와야 된다,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양육비나 얘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긴 예. 해요. 근데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유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거기 그러면 이제 여성들이 뭡니까 아기를 기른다 육아 네. 이런 부분에서도 뭐 남자와 여자가 거의 뭐 같이 한다. 예, 그럼요. 예, 그럼요. 뭐 그래서 뭐 어디 뭐
황선준 선생이 뭐 스칸디데디인가 아, 네. 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스칸디드디 아니면 라떼파파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부 휴가 제도가 있잖아요. 부모 휴가 제도가 있죠. 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480일까지 엄마 아빠가 나눠서 휴가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남녀가 동등한 비율로 휴가를 쓰면 세제 혜택이 있거나 그럴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아빠도 휴가를 많이 써서 시내 나가면 유모차를 몰고 다니는 아빠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유모차 몰고 다니면서 라떼를 한 잔씩 한다고 해서 라떼파파, 아니면 놀이터에 가면 아이를 데리고 노는 아빠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아하. 아 그걸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말하자면 뭐 우리나라 말로 구식 말로 하면 자상한 아빠, 뭐 아니면 네. 또 뭐 육아에 적극적인 네, 아빠,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죠. 네, 예. 네, 육아를 부인 아내만큼이나 많이 하는, 예. 많이 참여하는 네. 육아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남자. 네. 그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휴가도 만약 아기를 낳으면은 남자도 휴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그렇죠. 있다. 예. 근데 그걸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제가 고용주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고용할 때 여성이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뭐 가임기거나 이러면 제가 고용을 꺼릴 수도 있잖아요. 네. 어차피 뭐 결혼하면 아이 낳으면 이럴 텐데. 그렇지만 그렇지. 엄마 아빠가 동등하게 휴가를 쓰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고용하는데 별로 차이를 둘 필요가 없죠. 그렇지. 남자도 뭐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뭐 이걸 남자 여자 남자 여자라고 해서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뭔가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 야, 그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이 또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리한 것도 없어지죠. 없죠.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80% 됩니다. 남성하고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네. 예. 공공 분야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더 높고요. 공공 분야라 하면 공무원? 예, 공무원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행정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럼요. 병원, 학교 이런 것도 다 공공 섹터니까요. 그리고 뭐 양로원, 요양병원 이런 예, 거 예. 그런 쪽에서 일하는 분들도 다 복지시설 같은 데서 일하는 분들이 다 공무원이 되니까 그런 쪽에 여성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 예.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스웨덴이 어떻습니까? 그 가서 살아보니까 뭐 좋은 나라 맞습니까? 예, 전 좋은 나라 맞는 것 같아요. 많이 부럽기도 하고 특히 정치 문화나 아니면 시민사회의 문화는 굉장히 성숙해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네. 교육도 그렇고.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뭐 복지 국가가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좀 갑갑하지 않겠나? 뭐 개인적으로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 뭐 애 기르는 것도 그러고 그 어떤 말하자면 그 사회적으로 공동체 또는 아니면 뭐 지방자치단체 데서 그 많이 이렇게 애를 맡아서 기를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육아 타가서 해가지고 근데 내 자식을 내 맘대로 뭐 두들겨 패가면서 기르고 싶은 사람 혹시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두들겨 팰 수는 아주 옛날부터 없었고요. 네. 글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거기에서는 평등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위 개수로 봐도 빈부격차가 심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어린이집 가면 뭐 아파트 동별로 반을 짠다고 하는 정도가 되니까. 네. 하지만 거기서는 내 아이는 다른 아이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은 서비스를 받고 또 비슷하게 자라죠. 근데 그게 어쩌면 사회의 연대의식으로 발전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럼 그 동네는 어떤 빈부격차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무슨 양반상놈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이 뭐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귀족 출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긴 있죠. 귀족 출신도 있고 뭐 발렌베리 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삼성보다 더 오히려 영향력이 큰 편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경제력 집중의 그 예. 돈은 도수로 봐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집단은 아주 한정돼 있거든요. 우리처럼 아주 골목 상권까지 침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만의 세계에 사는 거라서 별로 그 삶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또 일반 국민들은 네. 잘 느끼지 못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관심도 별로
없고 스웨덴 사람들한테 말른베리 가문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래서 네. 별로 빈부의 격차는 정말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특별히 이민자이거나 그렇다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스웨덴인의 삶에서는 별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여하튼 스웨덴이 세계에서 제일 말하자면 평등 가치가 제일 실현되고 있는 나라라고 봐야 될. 예,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 정도면 예. 그게 이제 북유럽 이른바 노르딕 네. 모델의 그 장점이라고 할까? 네.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뭐 그런 복지국가도 그렇지만 그런 걸 만들어가는 이 또 정치인들 이 사람 도대체 그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질문은요, 정치인이나 정치개혁을 말할 때는 항상 버트란드 러셀이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정치인을 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욕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정치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과 똑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버트란드 러셀이 그런 말씀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정치 수준이 높다는 건 그들의 시민의식이 높다는 거고요. 네. 높은 투표율, 높은 노조 조직률, 그리고 네. 사회 참여 이런 게 정치를 이끄는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정치의 동력은 국민에게 있는 거잖아요. 네. 힘의 원천도 그렇고 네. 정치 문화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팔매 같은 정치인이 어떻게 하면 나오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솔직히 팔매 같은 정치인이 나오면 뽑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팔매가 네. 팔매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뭐 공천 받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예, 예를 들어서 팔매가 베트남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할 때 미국하고 외교가 단절이 됐었고 네.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뭐 이쪽에서 보낸 외교관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면 스웨덴 국민들 중에도 아니 지가 뭔데 이럴 수 있느냐 네. 나라의 국익을 생각해야지 네. 뭐 이럴 수 있었을 텐데 대부분의 국민은 자랑스럽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팔매에게 다시 표를 줬지요. 네.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다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가 만약 미국이 그런 약한 나라의 불합리한 일을 할 때 강도 높게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또 그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 있을지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 참여, 또 노동자 조직률, 뭐 이 높은 시민의식 또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나라하고는 뭐 좀 많이 다르더라. 그러한 데서 나온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전 정치보다 시민에게 희망을 거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긴 있습니까? 물론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 그리고 평등의식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연대의식만 조금 더 고양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평등의식과 연대의식이 둘 다 필요하군요. 우리나라는 평등의식은 강한데 니하고 뭐 똑같은 초등학교 동창생인데 왜 너만 뭐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느냐 나도 좋은 차 타야 되겠다라는 건 강한데 그럼 같이 중형차 타자. 그렇지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는 안 하고 꼭 나도 뭔가 뭡니까 요즘 좋은 차가 뭐지 하여튼 그런 그 대형차를 꼭 타야 되겠다고 너무 그런 어떤 것만 강하고 그런데 같이 이렇게 그냥 연대의식이 평등의식에 연대의식이 가미 잘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될 수 있다. 근데 다른 나라보다는 유독 강한 평등의식이 굉장히 좋은 자산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좋은 자산이고 이런 것들을 잘 살려나가면은 우리나라도 스웨덴 같은 그런 그 정치라든지 또 그런 복지국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책 속에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지난 이 책을 보십시오. 지난 20년 동안 스웨덴 정치에는 친팔매와 반팔매 그리고 팔매 이렇게 셋만 있었다.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카를 빌트라고 네. 어떻게 보면 팔매의 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네. 이 사람은
삼인당 쪽이 아닙니까? 예, 보수당이고요. 보수당. 사실 어린 시절에 팔매랑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팔매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외교가라는 거리가 있는데 하여튼 그 큰 집에서 살았는데 거기 다른 층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카를 빌트가. 근데 나중에는 보수파의 수장이었고 또 총리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팔매가 죽고 나서 평화기를 지난 20년간 스웨덴 정치에는 친팔매, 반팔매 그리고 팔매만 있었다. 근데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정말 대단한 분이었군요. 오늘 정말 그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스웨덴의 정치인 팔매를 소개한 이 올로프 팔매라는 책을 내신 하수정 선생님 제가 모시고 저도 공부 좀 하고 싶었어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